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현재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 솔직히 나는 모시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3년 전에 아빠도 돌아가셨고 엄마 연세도 있으셔서 불안해. 내가 모시고 싶어. 집세도 아끼고 좋잖아. 라고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시게 되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어머님 모시기를 싫어하냐 하면 시어머니는 안 좋은 의미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나 너 여자면서 왜 밖에서 일하는 거니? 원래 여자는 가정을 지키고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다. 하지만 아이 계획도 있고 언젠가는 저희 집을 짓고 싶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여길 나가겠다는 거냐? 아니요. 아직 먼 미래 얘기예요. 맞벌이 한 지 이제 1년째고 돈도 많이 못 모았거든요. 뭐야?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이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또 어느 날은 왜 우리 아들한테 설거지 시키니? 자고로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지. 난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도 일하고 있어요. 서로 똑같이 일하고 있으니 집안일도 당연히 분담해야죠. 분명 네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월급은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받잖아. 그니까 우리 아들한텐 집안일을 시키면 안 되지. 그건... 왜?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다. 내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을. 그러자 설거지를 끝낸 남편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내 말 좀 들어봐. 이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전업주부였다고 날 무시하잖아. 이나야, 엄마 연세도 있으니까 너무 심한 말은 삼갔으면 좋겠어. 너 보기보다 야박하구나. 뭐? 이런 애를 아내로 두다니 우리 아들이 너무 가엾구나. 어머니를 모시면서 반년간은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줬지만 요즘은 남편이 시어머니만 감싸고 돌아서 정말 가시방석 그 자체였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생각하자 짜증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다니던 회사도 사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하게 되었다. 즉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24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한다니 분명 절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지. 내 예감은 적중했다. 시어머니에게 미리 회사 사정을 말하고 근무 시간에는 쭉 2층 내 방에서 일했다. 내 위치상 후배들에게 업무 지도도 해야 했기에 컴퓨터 화상통화를 통해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늦을 때는 야근도 했다. 물론 내 방에서 말이다. 그런 나날이 한 주간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그날도 내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와 이렇게 외쳤다. 너 말이야. 일한다고 해놓고 왜 남자랑 놀아나는 거야? 네? 잠깐. 저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 나가주세요. 후배가 다 듣잖아요. 일 좋아하네? 젊은 놈이랑 꽁냥거리는 주제에? 방 밖에까지 다 들려. 네가 남자한테 아양 떨면서 꼬리치는 기분 나쁜 소리가. 잠깐. 진짜 다 들리거든요. 큰 소리로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참, 남편은 밖에서 축을 일하는데 넌 집안일도 안 하고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말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시어머니는 천천히 양동이에 물을 4개 끼얹었다. 거기다 내 컴퓨터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있는 힘껏 밟았다. 몇 번이나 말이다. 컴퓨터는 우지끈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보기 좋게 부서져 버렸다.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 컴퓨터란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잖아. 해픈년 같으니. 아니라니까요. 회사 후배랑 업무 회의했던 거라고요. 그딴 건 안 믿어.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야. 저번에 우리 아들도 컴퓨터로 여자를... 여자라뇨? 뭔데요? 여자랑 뭘 했는데요? 분명 상사랑 회의 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은 업무상 화상회의가 없을 텐데요. 남편이 화상통화를 한 게 누구죠?
너무 옛날 일이라 다 까먹었어. 그치만 넌 분명 남자랑 놀아나고 있었잖아. 화상회의라고요. 그럼 저희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불륜 증거는 확실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화상회의 이꼴 불륜이라는 발상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걸까? 통화 상대를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무척 당황해하셨다. 그러니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마 했던 게 맞았다. 나왔어. 왔어? 있잖아. 오늘 어머님이 내 컴퓨터를 부쉈거든? 뭐라고? 어차피 또 네가 엄마 심기를 건드릴 만한 짓을 했겠지. 이런 얘기 그만하자.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 컴퓨터로 누구랑 통화한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어머님한테 들었어. 내가 누구랑 통화하든 상관없잖아. 그래, 말을 못하겠다 이거지? 그건 아닌데 회사 동료야. 업무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 지금까지 컴퓨터는 쓰지도 않던 당신이 컴퓨터로 회사 동료랑 얘기를 했구나. 남편은 엄청 당황해했다. 옛날부터 우리 남편은 당황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땀을 흘렸다. 뭔가 캥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집 컴퓨터에 화면 녹화 앱을 깔고 밤중에 자동 실행되도록 해놓은 것이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남편이라면 앱이 실행돼도 아마 모르겠지. 그러자 곧바로 남편이 연락하는 상대가 누군지, 남편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됐다. 이러니 시어머니도 나를 의심하지. 본인 아들이 같은 방법으로 불륜 상대와 연락을 하니까 말이다. 그 후 나는 흥신소에 의뢰해 불륜 증거를 모았다. 한 달 후 저녁. 여보, 할 얘기가 있는데. 미안. 이제부터 회사 사람이랑 업무 이야기를 해야 돼서. 소연 씨 참 젊고 예쁘더라. 그걸 어떻게... 설마 엄마가 말한 거야? 나 아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님이 말한 거 아니야. 당신이 누구랑 얘기하나 보려고 내가 컴퓨터 화면 녹화 앱을 설치했어. 근데 소연 씨랑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직도 시침이 떼는 거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려나? 나는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을 왜 네가 날 미행한 거야? 나 그렇게 한가하진 않거든. 흥신소에 부탁한 거야. 흥신소라고? 너도 딴 남자 만나고 있었잖아. 그래? 그럼 너나 나나 똑같네. 그니까 그건 화상회의라고 말했잖아요. 아니면 저희 상사한테 지금 확인해 볼까요? 그러고 보니 저희 상사가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으니 마침 잘 됐네요. 왜 내가 너희 상사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야, 전에 어머님이 회사 컴퓨터를 부쉈잖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어머님 앞으로 컴퓨터 값 청구서를 보냈다고 하니 꼭 내셔야 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이혼 위자료를 받아야겠어. 이혼하려고? 당연하지. 이제 당신이랑도 당신 어머니랑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 깜빡하고 말 못한 게 있는데, 녹화한 화면 오늘 당신 회사에 보냈어. 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자꾸 업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게 진짠지 가짠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그럼 두 사람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그 후 남편은 사실 상간녀 소연 씨는 남편 상사의 딸이었다. 게다가 소연도 유부녀로 더블 불륜을 한 모양이었다. 남편은 당연히 해고당했다. 위자료도 나와 소연의 남편 몫까지 준비해야 했고 그 덕분에 빚을 진 듯했다. 소연은 우리 남편이 먼저 자기를 꼬셨다고 주장하며 모든 죄를 남편에게 덮어 씌우려 했고, 시어머니는 극대노. 소연의 집에 강제로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잡혀버리고 말았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만. 그 후 나는 일도 생활도 아주 순조롭다. 이번에야말로 행복해지고 싶다. 전 부인과 이혼한 지 5년째 처음으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전 부인에겐 비밀로 하고 만나기로 했다. 잘은 모르지만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목소리 같진 않았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던 나는 녹음기를 가지고 중학생이 된 딸을 만나러 갔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초등학생 때였기도 하고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격스러웠는데 딸이 처음으로 한 말은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였다. 뜻밖의 말에 나는 순간 얼어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나를 앞에 두고 딸은 계속해서 말했다. 게다가 딴 여자랑 바람나서 나랑 엄마를 버린 것도 위자료랑 양육비도 안 주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했다. 딸은 나를 향한 불만을 모두 다 털어놓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전 부인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사실은 전 부인과의 이혼 당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딸에게 이혼한 이유를 나쁘게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계약서에는 위반 시 벌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 부인에게 바로 연락을 했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공증도 받아놓은 상태여서 전 부인에게 벌금을 낼 건지 아니면 딸에게 다시 말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하지만 뭘 고르든 잘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전 부인에게서 득달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그냥 벌금을 낼 건지 딸에게 다시 말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전화를 해대서 어쩔 수 없이 받아봤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둥, 사과하고 싶다는 둥. 너무 시끄러운 나머지 나는 네 사과는 됐으니까 벌금을 내든지 다시 말하든지 둘 중 하나만 골라 라고 대답했다. 참고로 전 부인의 말을 정리하자면 벌금을 낼 마음도 딸한테 다시 말할 마음도 없어. 그치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는 해줘. 였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공증은 왜 받은 건데?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해봐도 전 부인은 자꾸 개풀 뜯어먹는 소리만 했다. 그래서 자꾸 그러면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제야 딸에게 다시 말하겠다는 쪽을 골랐다.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딸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했지만 바람을 피운 건 전 부인이었고 나는 양육비도 매달 계속 송금하고 있었다. 딸에게 그런 말을 들은 나로서는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딸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는 쪽이 더 좋았다. 그 후 모든 것을 알게 된 딸에게서 미안하다는 전화가 왔다. 딸은 내게 사과를 한 후 그때 왜 사실대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지만 네 엄마가 히스테리 부릴 걸 아니까 말을 못한 거야 라는 어른들만의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기는 어려웠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나까지 규칙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니니까 라고 대답해주니 딸도 수긍했다. 왜 갑자기 딸이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위자료 양육비를 안 준다는 거짓말과 함께 중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히스테리를 부린 딸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한 요즘 고등학교도 못 가고 중졸로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스러웠다고 한다.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다 고등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데 엄마에게 고등학교 보낼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딸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을 만든 아빠를 욕하고 원망하고 싶어질 것 같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 딸의 표정은 어떻게 좀 해봐.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와 같은 헬프 신호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딸은 나 엄마랑 안 살래. 아빠랑 살고 싶어. 라고 했지만 솔직히 사춘기 딸과 둘이 사는 건 힘들었다. 하지만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데도 딸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그래서 딸에게 기숙고등학교에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다. 딸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던 건지 그럴게. 그러고 싶어. 나 고등학교 다니고 싶어. 라고 하며 전화기 너머에서 들뜬 목소리로 기뻐하고 있었다. 전 부인의 일은 잠시 후 처리하는 걸로 하고
나는 일단 딸에게 이 일은 엄마한테 비밀이야.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말이야. 라며 입단속을 시켰다. 그러자 딸도 알았어, 비밀로 할게. 라고 했다. 전 부인이 이 사실을 알면 히스테리를 부리며 방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나는 딸의 기숙사비와 학비를 내는 대신 전 부인에게 보내던 양육비를 모두 끊을 생각이었다. 딸에게 쓰지도 않는 양육비는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딸은 엄마 몰래 기숙학교를 골라 입학시험을 쳤고 보란듯이 합격했다. 전 부인은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알바든 뭐든 해서 조만간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학교에 합격한 후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집을 나왔다. 기숙사에 기본적인 가구들은 얼추 갖춰져 있었고 식사도 기숙사에서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었다. 처음엔 나를 욕하고 원망했던 딸이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한껏 들떠서 아빠,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을 땐 나 역시도 기뻤다. 그리고 예상대로 딸이 모습을 감추자 전 부인한테서 히스테릭한 연락이 왔다. 내 딸 어디다 뒀어? 고등학교에 들어가겠다는 쪽지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당신이 그런 거지? 그럼 어쩔 건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는 게 이상한 일이야? 웃기지 마. 그 아이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할 예정이었어. 너야말로 웃기지 마. 내가 매달 딸을 위해 보냈던 양육비는 대체 어디다 쓴 거야? 거기다 중졸 딸을 부려먹을 생각까지 해? 네가 부모야? 시끄러. 돈이 부족했단 말이야. 딸이나 내놔. 딸을 돌려보낼 순 없지. 그리고 조만간 법원에서 친권 상실에 대한 절차를 밟을 생각이야. 뭐라고? 네가 아이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잠깐만, 난 그 애 없이 못 살아. 제발 돌려줘. 전 부인은 전화로 계속 뭐라 했지만 나는 그대로 끊어버렸다. 나는 그 후 변호사와 상담했고 친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전 부인에 대해 알아봤다. 전 부인은 상간남에 관심을 돌리고자 내가 보낸 양육비와 딸의 양육수당 등을 모두 그 남자에게 갖다 바쳤고 그렇게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걸 알게 되자 진심으로 전 부인을 용서할 수 없었다. 처음엔 솔직히 전 부인을 닮은 딸이 싫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 본인의 미래마저 없어진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피폐해지기 마련이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중졸의 신분으로 일을 시키려 했던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에 가정재판소에 제기해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건도 포함해 전 부인을 고소했다. 전 부인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런 심한 짓을 하는 거야. 이 매정한 인간. 이라며 나를 욕했지만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양육비까지 가로챘으니 원한이 있을 수밖에. 그 후 양육비도 없이 돈이 바닥나버린 전 부인은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은 모양이었다. 원래 살던 아파트의 월세도 자꾸 밀려서 강제 퇴거를 앞두고 있다 하니 빨리 나락으로 떨어져 줬으면 한다. 현재 딸은 포기해야만 했던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파티쉐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딸의 상황과 전 부인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다. 딸이 내게 한마디 하러 와준 덕분이다. 만약 소심한 딸이었다면 전 부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서 계속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딸의 인생은 없었을 것이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딸이 2번이나 그리 말해줬으니 남은 3년간 딸과 친해져서 딸과 지낼 새 맨션을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와 내 남친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롱디 커플이다. 사귄 지 5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해 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갑자기 회사 일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다가 아예 반년간 연락이 끊겼다. 남친은 승진이 걸린 프로젝트를 하면서 퇴근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바빴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말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일로 남친과 결혼에 대한 불안, 불만이 생겼고
약간의 노이로제까지 생겼다. 그래서 남친의 어머니께 전화로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승민이랑 연락을 못한 지 반년이 다 돼가서요. 그랬구나. 결혼 전부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알아듣게 말해놓을 테니 걱정 말거라. 라고 해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됐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는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 생활도 잘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주연의 어이없는 드라마에 휘둘리다 결국 남친과의 약혼이 파기되어 버렸다. 남친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났지만 남친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남친의 어머니는 3일마다 내게 전화를 했다. 승민이도 참 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매번 울먹이는 목소리로 똑같은 말만 했다. 나는 점점 남친의 어머니에게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한테 전화 왔었다는 말은 하셨죠? 승민이는 뭐래요? 라고 태연스럽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남친 어머니의 말투가 이상해졌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화제를 돌리는 등 자꾸 상황에 안 맞는 말들을 늘어놨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을게요. 일단 승민이가 뭐라고 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라며 순간 짜증 섞인 강한 말투로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은 승민이한테 아직 말 안 했어. 였다. 말을 아직도 안 했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남친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이후엔 머신건처럼 일 그르치지 않게 차례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재촉하지 말거라. 이러니까 한부모 가정 애들은 배려심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 집은 한부모 가정이다. 라고 하는 남친 어머니의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몇 주나 기다리게 해놓고 남친에겐 말도 안 하고 재촉도 하지 말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이 평소 남친의 어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선 넘은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도 극대노했고 남친 집에 전화해서 이제 어쩔 거냐며 따졌다. 남친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몇 분 후 반년 만에 내 폰으로 남친이 전화를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를 협박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 왔어.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부모를 이용하다니. 네가 그런 여잔지 몰랐어. 라며 남친은 전화로 내게 화를 냈다. 애초에 반년이나 잠수 탄 네가 할 말은 아니지.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니 도대체 남친 어머니는 남친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전화로 화를 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친 어머니가 곧바로 남친에게 전화해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말을 조작한 모양이었다.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 엄마 말만 듣고 화를 내는지. 애초에 이 일의 원인은 반년이나 잠수를 탄 남친 때문인데 내가 어떤 심정으로 남친의 전화와 남친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렸는지, 이런 상황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후 남친은 내가 우는 소리와 극대노한 우리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서야 죄송하다고 했다. 몇 시간을 계속 사과만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전화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일로 극대노한 우리 엄마는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나도 솔직히 더 이상 남친 어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이젠 신뢰할 수도 없었다. 남친도 우리 엄마를 볼 면목이 없다며 본인 엄마가 한 어리석은 행동에 그저 울면서 사과할 뿐이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자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각자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상황이 진정되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선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려는데 전화 너머로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자 새벽 1시.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궁금했는데 이어서 들려온 건 남친의 화난 목소리와 남친 어머니의 엉엉 우는 소리였다.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현아랑 이야기 좀 하게 해줘. 라고 했다.
그럼 그냥 우리 집에 사과 전화를 하면 되잖아.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과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행동하는 남친 어머니에 대한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남친 어머니에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지 묻자 유대감이란 역경이 있어야 더 깊어지지 않니? 라는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 우리 엄마가 협박을 냈다는 말은 대체 왜 하신 거냐는 질문에는 그건 부산 사람들은 성격이 세잖아. 날 죽이려 올까봐 무서웠어. 라고 했다. 설마 남친 어머니가 이런 인간일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그 후에도 네가 내게 고민을 털어놨을 땐 정말 기뻤어. 사정을 다 알려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좋잖니? 왠지 나 빼고 너희들끼리 해결해버릴 것 같아서. 라면서 계속 이상한 말을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이 상황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나도 거기 끼고 싶었어. 이 사람 뭐지? 점점 무서워지려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남친은 휴가를 쓴 후 KTX를 타고 우리 엄마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무릎 꿇고 빌었다. 엄마는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고 나는 약혼 취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내 폰으로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일단 전화로 지금 우리 엄마랑 남친이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남친 어머니는 약혼 취소라니 누구 마음대로.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너무하구나. 라고 했다. 나는 너무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뇌절이 오고 말았다.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라고 화를 냈지만 나는 현기증이 와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엄마가 전화를 뺏어들고는 또 극대노하기 시작했다. 약혼 취소 성립.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 우리의 약혼은 취소되었다. 눈 깜빡할 새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들의 약혼 취소 사건은 남친 어머니에게 그저 드라마 속 한 장면일 뿐이었다. 나는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내 고민을 털어놨구나 싶었다. 애초에 잘못한 사람은 남친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결혼했다면 내 진짜 적은 이 사람이었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남친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건 내가 멘탈이 약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람의 불안한 마음과 슬픈 감정을 자신의 재미를 위해 이용한 남친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우리 엄마의 화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며 씩씩거렸다. 개인적으로는 남친 어머니에게만 받아내고 싶었지만 내가 이미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는 점과 이 다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결국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 그 후 위자료 전액을 받아냈고 남친은 남친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고 한다. 정남이가 뚝 떨어진 모양이었다. 이 사건이 모두 해결된 뒤에야 나는 냉정함을 찾을 수 있었고 그제야 잠수 탄 남친이 엄마와는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부모님과 연을 끊은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엄마랑 연 끊었어. 이제 두 번 다시 엄마랑 만날 일은 없을 거야. 그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고 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분명 이 사건의 결정타는 남친 어머니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반년씩이나 잠수 타는 남친의 인성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연인 간의 대화는 필수인데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잠수까지 타는 남친과는 어차피 어떻게든 헤어졌을 거라는 걸 그와 헤어지고 알았다. 남친은 약혼 파탄의 원인이 모두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분명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힘들었던 장거리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져 기뻤던 만큼 낙심하는 마음도 컸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다.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가끔씩 찾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렀다. 사람이 많네. 가게는 바빠 보였다. 몇 팀의 손님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도 5분 정도를 기다렸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 후 직원은 나를 자리로 안내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먹어볼까? 오늘의 런치도 맛있겠는데? 나는 함박 스테이크에 새우튀김까지 주는 오늘의 런치를 주문하려고 직원을 불렀다. 그러자 성의가 없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왔다. 저 오늘의 런치 하나 주세요. 그러자 그 직원은 아무 말도 대꾸도 없이 주문만 받고는 그냥 가버렸다. 저 직원 기분 나쁘네. 그래도 가게가 바빠서 그런 거니 어쩔 수 없지. 조금 짜증이 났지만 가게가 바빠 보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책방에서 산 잡지를 꺼내 보기로 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다. 배고픈데 아직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인데 왜 나보다 먼저 먹고 있는 거지? 직원이 실수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든 나는 처음 주문을 부탁한 직원을 불렀다. 저기요. 그러자 그 직원은 언짢은 표정으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며 내 테이블로 오지 않았다. 각자 맡은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건지 내 주변 테이블로는 저 짜증나는 직원밖에 오지 않았다. 나는 한 번 더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 내가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라며 큰 소리를 질렀다. 헐, 저 직원 태도는 뭐지? 직원의 말에 빡친 나는 좋다 이거야. 기다리라면 내가 못 기다릴 줄 알고? 라며 음식을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 사이 내 주변 손님들은 싹 바뀌어 있었다. 1시간, 1시간 반. 그런데도 내가 주문한 음식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가장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시간은 2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던 직원이 출근을 했다. 딱 보니 아무래도 점장인 듯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홀로 나오자 다른 직원이 내 쪽을 보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소곤소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장이 내게 저기 주문은 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다 드신 건가요? 라고 물었다.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음식을 다 먹으면 따뜻한 차를 내준다. 아마 지금 내 자리에 물밖에 없어서 물어본 듯했다. 나는 차분하게 주문은 이미 했어요. 주문한 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났지만 말이죠. 네? 2시간이 지났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내 말을 들은 점장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재차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음식 제공 시간을 엄수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2시간이었으니 놀랄만도 했다. 솔직히 그 직원이 내 주문을 제대로 받긴 한 건지 의문스러웠지만 나는 점장에게 네, 기다리면서 언제 나오냐고도 몇 번 물어봤는데 이 구역을 담당하는 저 남자가 기다리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그냥 기다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점장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그 직원을 내 앞으로 데려왔다. 야, 너도 빨리 사과드려. 아까까지 내게 화를 내던 그 얼굴은 싹 사라지고 점장이 화를 내자 죄송합니다. 라며 한껏 위축된 태도로 사과했다. 애초에 나와 이 남자는 여기서 처음 만난 데다 내가 잘못한 기억도 없었다.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런 응대를 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저 맛있는 오늘의 런치가 먹고 싶었던 것뿐이니까요. 이제 곧 나오겠죠? 라고 말하자 점장과 직원은 주방 쪽으로 돌아갔다. 주방에 돌아가자마자 옥신각신하는 소리와 함께 그 직원이 혼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이쪽으로 오더니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오늘의 런치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보다 늦게 온 손님이 오늘의 런치를 맛있게 먹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전 아직 멀었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었고요. 근데 겨우 한다는 말이 재료가 없어서 어렵다라니
이제 어쩌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메뉴는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의 런치가 먹고 싶어요. 여긴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있는 가게잖아요. 다른 지점에서 재료를 빌려오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점장은 안쪽으로 가서 다른 지점에 확인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내게 와서 재료를 찾긴 찾았는데 이 근처 지점이 아니라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런치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점장은 바로 그 직원한테 너 사이다 지점에 전화해놨으니까 얼른 가져와. 네? 저 알바 시간 끝났는데요. 저 오늘 약속도 있는데. 지금 장난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됐으니까 빨리 준비하고 갔다 와. 네. 그렇게 그 직원은 서둘러서 가게를 나갔다. 나는 그 사이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잡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에 점장은 죄송하다는 듯 재료가 올 때까지 이거라도 두세요. 라며 드링크바에 컵과 감자튀김을 가져왔다. 마침 배도 고팠기 때문에 나는 먹겠다고 했다. 그리고 주문한 지 4시간 반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오늘의 런치가 내 테이블 위로 놓여졌다. 그 직원은 매우 지친 듯한 얼굴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솔직히 지금까지 먹어본 런치 메뉴 중에 제일 맛있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진짜 맛있다. 그 후 계산하려는데 점장이 다급히 나오더니 오늘 식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아니요, 음료수랑 감자튀김도 주셨고 저도 좀 심하게 군 건 사실이니까 오늘의 런치값은 내고 갈게요. 라고 말하며 런치 요금만을 내고 나왔다. 그 후 2개월이 지나서 나는 그 가게에 다시 갔다. 오늘은 그 직원이 없군. 라는 생각을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오늘의 런치 주세요. 라고 주문 후 기다리는데 점장이 홀로 나왔다. 그리고 우연히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내 테이블로 와서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그 직원은 아직 여기서 일하나요? 라고 물으니 그 직원은 그때 사건 이후로 바로 잘랐습니다. 고객님께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며 사과했다. 솔직히 그 직원 태도는 마치 확신범 같았고 가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그냥 둘 수 없었겠지 싶었다. 그 후 우연히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 그날 직원은 이 식당 알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알바를 하러 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둘러 재료를 가지러 가는 바람에 핸드폰을 깜빡 두고 갔고 투잡으로 일하던 다른 가게도 무단결근을 하게 됐다고. 결국 그 다른 가게에서도 잘렸다고 한다. 정말 바쁜 나머지 내 말을 못 들은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직원이 내게 했던 행동에 문제가 있던 건 분명했다. 한 번에 2개의 알바를 잃게 된 건 좀 가엾긴 한데 자업자득이지 뭐. 언젠가는. 나와 준영이는 약혼한 사이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어느 날 준영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있잖아, 앞으로의 일에 관한 건데. 앞으로의 일? 결혼해도 일은 계속할 거지? 당연히 계속해야지. 내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서 결혼해도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데 괜찮아? 응, 어머님도 좋은 분이시고 난 괜찮아. 집안일도 해야 할 텐데. 응, 괜찮아. 준영이의 어머님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시댁에서 사는 대신 집세는 안 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축도 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준영이의 진심을 알게 됐다. 아기가 생기면 퇴직을 해야 되나? 뭐? 당연히 육아휴직을 써야지. 그게 우리 회사엔 아직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없어서. 전업주부는 백수나 마찬가지 아니야? 알바도 괜찮으니까 풀타임으로 일해. 뭐? 무슨 말이야? 풀타임이라니. 그건 좀 힘들지. 갑자기 강한 말투로 내게 명령하는 듯이 행동하는 준영이의 모습에 당황했다. 육아휴직도 없이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힘든 일이었다. 갓난 아이를 데리고 풀타임 알바라니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집안일까지 하면서는 솔직히 힘들어.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집안일이랑 육아는 당연히 여자 몫이지. 그거야 옛날엔 전업주부가 많았으니까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요즘은 힘들어. 남편도 같이 도와줘야지. 너 자꾸 꼴 빨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꿀 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는 돌고 돌았다. 준영이는 여자에게 육아와 살림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남편은 일만 하고 나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집안일에 육아까지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준영이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싹 변한 태도에 이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 됐다. 하지만 우리가 약혼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데. 하지만 이런 식이면 결혼 생활은 불행해지기만 할 텐데.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일이 커질 거고. 아, 좋은 수가 있다. 나는 내 주변에 딱 적당한 사람이 있다는 걸 떠올렸고 그 친구를 준영이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진주예요. 이쪽은 내 후배 진주야. 준영 씨 잘생기셨네요. 수빈 선배 진짜 부러워요. 진주 씨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진주는 남자들에게 해퍼서 회사에서는 쉬운 여자로 유명했다. 진주는 준영이를 마음에 들어했고 준영이도 진주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두 사람은 바람이 나버렸다. 준영이는 거짓말을 잘 못해서 미안해, 갑자기 술 약속이 생겨서. 라고 둘러댈 때가 많았다. 나는 괜찮아 결혼 전이니까 재밌게 놀다 와 라며 흔쾌히 글을 보내줬다. 준영이는 내가 바보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횟수가 잦아지더니 이젠 대담해졌다. 나는 그 사이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바람 현장을 잡아냈고 오히려 그가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었다. 나 진짜 사랑을 찾았어. 진주는 너보다 남자를 더 잘 알아. 죄송해요, 수빈 선배.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내게 미안해하면서도 본인들은 행복하다는 듯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오히려 들켜서 더 기뻐 보였다. 모두 내가 꾸민 짓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래서 나도 살짝 상처받은 척을 하면서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 오히려 잘 됐어. 행복해야 해. 라고 말해줬다. 그렇게 나는 대외적으로 약혼자를 뺏긴 불쌍한 여자가 됐다. 하지만 준영이의 바람으로 약혼이 파기된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위자료도 받았다. 아주 좋군. 그 후 두 사람은 바로 결혼했고 진주는 직장을 그만뒀다. 수빈이 넌 화도 안 나냐? 약혼자를 건드는 건 진짜 선 넘은 거지. 라며 내 친구가 나 대신 화를 내준 게 살짝 미안하긴 했다. 괜찮아. 진주도 관뒀으니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그럼 됐지 뭐. 그래 수빈아,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한잔하자. 라며 두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했다. 그 후 진주는 내 생각대로 행동해줬다. 어느 날 동료들이 진주 말이야,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남자들 만나러 다니나 봐. 그 정도면 병 아니야?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다닌대? 라는 이야기를 했다. 뭐 이미 그럴 줄 알고 이어준 거니 나는 거짓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진주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었지만 뭐예요? 부모님 모시자길래 우리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뭐? 우리 부모님 아니었어? 아니죠. 벌써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와서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라고 진주는 우겼고 결국 진주의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한다. 그 후 그 두 사람에게 생각한 거랑 서로 다르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진주, 걔 진짜 나쁜 애야. 결혼 전엔 아이 낳으면 바로 일할 거고 부모님도 모시겠다고 했었는데 완전 속았어. 힘들겠다. 그치? 그래서 말인데. 아, 미안. 나 드라마 볼 시간 다 돼서 이제 끊을게. 이런 식으로 잽싸게 끊었다. 진주의 어머님은 딸에게 무척 관대해서 애엄마 진주의 바람을 그냥 넘어가 준다고 한다. 즉, 그 딸의 그 엄마였던 것이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내일 아침에는 들어올 거야. 뭐? 어디 갔는데? 남자 사람 친구니까 걱정 마. 걱정 말라니. 아이는 어떡할 거야? 준영 씨, 그럼 아이 좀 잘 봐줘. 뭐? 장모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아이잖아. 왜 내가 자네 애를 봐야 하는데? 그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이렇게 준영이가 두 사람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면서 친구들이 말해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준영에게 다시 나랑 잘해보고 싶다는 전화와 문자가 왔다. 나 걔랑 헤어지고 싶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난 일하느라 힘든데 걘 나한테 육아도 떠넘기고 맨날 놀러만 다녀. 너도 나한테 똑같이 말했었잖아. 아기가 태어나도 풀타임으로 일하라며. 육아랑 집안일도 다 내가 하고 부모님도 모시라고 했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말 해봤자. 근데 여잔 남자보다 더 편하니까. 무슨 근거로 편하다는 건데? 남자가 힘든 것처럼 여자도 힘들어. 근데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준영이의 생각은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했다. 정말이지 얘랑 결혼하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다. 하마터면 일벌처럼 일만 하는 가정부가 될 뻔했다. 수빈아 부탁해. 넌 진주 선배잖아. 좀 도와줘.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섭섭하게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우린 바람 피우고 배신한 남자와 배신당한 여자 사이지. 그렇게 말하자 준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얼마 전 쇼핑몰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아, 선배, 오랜만이에요. 아하, 오랜만이야. 아기 너무 귀엽다. 네, 눈매가 절 닮아서 미래가 참 기대된답니다. 그래? 좋겠다. 수빈아 좋아 보인다. 난 잘 지내지. 매일 엄청 바쁘게 지내. 그래 그거 참 다행이네. 준영이는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매일 혹사를 당하는지 폭삭 늙어버렸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진주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 내 남친을 빼앗아가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어오니 말이다. 뭐 우리가 결혼했다면 오래 못 갔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진주 같은 여자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준영이의 정신력이 따라준다면 말이다. 내게 강요했던 일들을 그대로 되돌려받은 그가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몸소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 후배에게 남친을 빼앗긴 게 안쓰러웠는지 친구와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미팅과 소개팅을 주선해줬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받고 있다. 생각보다 더 빨리 내게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빠는 그때부터 남자 손으로 직접 나를 키워주셨는데 특히 아빠는 엄마의 부재로 인한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노력하셨다. 당시 아빠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출장이 잦았다. 초등학교 수업 참관일에 내 학교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년마다 아빠에게 와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직장 사정 때문에 와주시진 못하셨다. 5학년이 돼서야 아빠의 직장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나 때문에 아빠가 괜히 곤란해하실까봐 참관 수업이나 학교 행사 이야기를 안 하게 됐다. 게다가 출장이 아닌 날에도 집에 항상 늦게 들어오셔서 내가 잠든 시간에 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내 생일에는 매년 큰 케이크와 큰 인형을 가지고 빨리 와주셨다. 단둘만의 생일 파티. 그건 참 소소한 생일 파티였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날이었기 때문에 매년 생일만을 기다리며 남은 날들을 세보곤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이분이 오늘부터 네 엄마가 될 분이란다. 라고 말하며 한 명의 여성을 데려왔다. 내년에 나는 중학생이 되는데 점점 아빠 혼자서는 딸을 키우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 재혼을 결심한 듯했다. 처음엔 상냥하게 대해줬지만 아빠가 집을 비우면 엄마도 외출을 하는 등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식재료를 사놓지도 않아서 나는 미리 사둔 컵라면을 먹으며 매일 배고픔을 달랬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는 전날 집에 들어와서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걸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알겠니? 라고. 사실 딱 한 번 아빠에게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갑자기 친척이 돌아가셨거든. 장례식을 돕느라 귀가가 늦어졌던 것뿐이야. 라며 둘러댔다. 그리고 그 후 아빠는 바로 또 출장에 가셨고 나는 엄마에게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아야만 했다. 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절대 말하지 말랬지. 한 번 더 그랬다간 진짜 그땐 죽을 줄 알아? 왜 엄마가 집에 없다는 걸 아빠에게 말하면 안 되는지
아직 어렸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무서워서 일단 알겠다고 따르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그날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학교를 조퇴한 날이었는데 현관을 열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욕실 앞에 다다랐다. 욕실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엄마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를 돕고자 욕실 문을 확 열어젖혔다. 하지만 엄마가 막고 있기는커녕 그곳엔 알몸으로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 후 나는 잔뜩 화가 난 엄마에게 맞고서 넘어졌는데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에 손을 대봤는데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엄마와 아빠가 있었다. 수연아, 정신이 드니? 다행이다. 비명이 들려서 욕실에 가봤는데 수연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 비누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지? 그런 거니? 그래도 진짜 다행이야.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엄마가 바로 발견해줘서 망정이지. 그대로 방치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치?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아빠의 뒤에서 엄마는 귀신 같은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해. 비누로 발을 씻다가 미끄러져서 나 참 멍청하지. 그리고 그해 생일날 아빠는 출장 때문에 집에 못 오셨다. 엄마도 집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보냈고 TV를 보다가 잠들어 버렸다. 다음날 아침 집에 들어온 엄마가 생일은 엄마가 축하해줬어 라고 아빠에게 말하라고 했다. 3일 후 아빠는 큰 인형을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엄마가 시킨 대로 말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올해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모녀끼리 재밌었지? 라고 웃으며 말했다. 케이크는 사오지 않으셨다. 케이크는 엄마에게 미리 보내놨기 때문에 생일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케이크는 엄마가 가지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구경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간은 아빠의 일이 너무 바빴다. 출장과 야근이 며칠간 계속됐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다가 수업 참관일이 생각났고 올해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가정통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엄마가 오는 건 싫었기 때문에 참관일에 대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참관일의 수업 내용은 부모님에 대한 장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장문을 했다. 나는 생각난 것을 그대로 적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것과 아빠는 일 때문에 항상 늦게 들어오신다는 것, 피곤해하는 아빠 때문에 쉬는 날에도 놀러 갈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생일날에는 엄청 큰 케이크와 인형을 사주신다는 것, 그런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새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았다. 참관일 당일, 아빠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엄마는 나와 아빠를 마중해줬다. 나도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나는 아빠도 없는 참관일에 이 장문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읽는 것만으로도 허무한 기분이 들어 울컥했다. 오늘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급 회의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순이었다. 나 혼자 집에 갈 생각을 하니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꼭 참고 교문을 나서는데 아빠가 서 계셨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빠는 진지한 얼굴로 네가 쓴 장문 잘 들었어. 항상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니? 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와 있던 일들을 모두 아빠에게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아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 후 아빠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날 엄마는 경찰에게 연행되어 갔다. 나는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았고 아빠는 병원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들은 그때의 상황들을 자세히 물었고 나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이야기했다. 엄마는 재판에서
남편이 아이를 내게 맡기고 일만 했기 때문에 외로웠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하게 대한 것이다 등 변명만 늘어났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알기 전부터 호스트 클럽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식비나 생활비, 게다가 아빠가 모아뒀던 돈을 호스트 클럽에 탕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실형 판결을 받았고 형기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서 살게 되었다. 당연히 아빠는 엄마와 이혼했다. 내 생일 2달 후 아빠는 생일 파티를 다시 열어주셨다. 큰 케이크와 아빠가 손수 만든 음식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잊게 해줄 정도로 맛있었고 그날은 정말 행복했다. 그 후에도 아빠는 내 생일에 꼭 커다란 케이크와 큰 인형을 사주셨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 축사 때 아빠가 내가 썼던 장문을 양복안 주머니에서 꺼내셔서 깜짝 놀랐다. 아빠는 내 장문을 몇 번이고 계속 읽으셨는지 4번 접혀진 종이의 글씨는 바래져 있었고 종이에 접힌 부분에는 테이프가 겹겹이 붙여져 있었다. 처음엔 그걸 아직도 갖고 계신다는 것에 놀랐지만 흐느끼는 목소리로 내 장문을 읽는 아빠의 모습에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평범한 종이 한 장이 아빠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다. 현재 나는 아빠와 떨어져서 남편과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 아빠는 저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고 많은 사랑도 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가 아빠를 잘 챙겨드릴게요. 그니까 아빠, 앞으로도 건강하셔야 해요. 남편과 나는 대학 때부터 만났고 졸업 후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시댁살이의 첫 순환은 시어머니의 요리가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결혼 전 남편과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직접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맛을 본 남편이 맛있다며 눈물까지 흘렸을 정도다. 냉동식품도 아니고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도 아닌데 맛있다며 집에서 만든 오므라이스가 오므라이스 맛이 나는 건 처음이라고 했다. 대체 집에서 뭘 먹길래 저럴까 싶었다. 집밥이 맛없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너무 과장하는 것도 같고 현실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았었다. 그러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드디어 그날 시어머님이 만드신 요리를 먹어볼 기회가 생겼다. 일단 먹기도 전에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한꺼번에 감이 왔다. 생선 요리도 아닌데 퀴퀴한 비린내를 풍기는 찜 요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볶음 요리는 매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닌 이 세상 맛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걸 먹고 살았으니 내 오므라이스에 올만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음식을 음식이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는 시어머니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동거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마치 딴 사람처럼 태도가 돌변했다. 이건 간을 볼 때 이걸 넣어야 되고 재료는 저걸 넣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참견하고 잔소리를 심하게 했다. 더구나 나한테 지시하는 요리법은 모두 자기 방식에 근거한 거라 얘기를 들을수록 왜 그렇게 맛이 없는 음식이 탄생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탄생 비화를 알게 된 기분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채칼로 당근 채썰기를 하려고 하자 너는 채썰기도 직접 안 하고 요령을 부리니? 라면서 야채 써는 것까지도 꼬투리를 잡아서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일쑤인데 그때마다 내가 만든 요리 맛을 보고는 그냥 먹을만은 하네 라면서 살짝 꼬리를 내리는 게 정해진 룰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까지 참견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참견하다가 결국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고 딱히 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마는 일이 계속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내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다가 내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도 시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생겼는지 내일은 유미가 만든 쇠고기 감자조림 먹고 싶다. 야, 그거 좋겠다. 나도 쇠고기 감자조림에 한 표.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떠보는데 맛을 들였다. 하지만 누가 음식 얘기를 꺼내면 시어머니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잔소리를 할까 궁리하느라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정작 요리를 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모두 잊은 듯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 시어머니가 만든 요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고 묻자 오랫동안 먹다 보니 습관이 됐는지 맛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게 됐다고 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가 만든 요리를 계속 먹었다는 사실에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죽하면 남편이 내 요리를 먹고 울었을까. 지금은 내가 한종일은 물론 양식에 태국 요리 등등 세계 각국의 유명한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니 식사 시간이 너무 즐겁다면서 행복해하신다. 시아버지는 환갑이 다 되어서 똠양꿍, 월남쌈 같은 태국 요리를 좋아하게 되셨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너무 쉬어요. 뭘로 오셨어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는 식초다.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넣은 건데 넌 그런 상식도 없니? 라고 말하면서 빈병이 된 식초병을 보여주셨다. 몸에 좋다고 하니 식초를 새로 사와서 한 병을 다 넣은 모양이었다. 음식에서 식초 맛밖에 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였다. 식초 맛은 그나마 양반이고 설탕을 뭉텅이로 넣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선이건 고기건 재료를 다듬는 걸 본 적이 없다. 식초가 몸에 좋다고는 하나 맛의 균형이나 조화는 모두 무시하고 그냥 식초만 들이부어서야 어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고기에 밑간을 해놓는다거나 조개 해감도 당연히 하지 않으신다. 시어머니가 소나 닭, 간, 고등어 등 냄새가 강한 재료로 요리를 한 날엔 식탁에 앉기가 겁날 정도였다고 남편이 말했다. 일단 재료는 익힌 상태라 먹어도 생명에 이상은 없으나 도저히 목구멍을 넘기기가 힘든 상태라는 게 시어머니표 요리였다는 결론. 하지만 이제 주방에서의 요리 담당은 나. 싱싱해 보이는 고등어가 있어서 몇 마리 사다가 양념을 넣고 졸였다. 당연히 냄새 제거를 위해 내장도 다 빼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조리 준비를 했다. 완성된 요리를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다 조리된 걸 사온 거 아니냐며 나를 의심했지만 날고등어가 들어있던 팩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자 어머나, 네가 진짜 만든 거구나 하더니 조용히 식사를 계속하셨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밖에서 사온 것도 아닌데 고등어 조림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며 감탄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고등어를 넣고 양념장 넣고 끝. 뭐 이렇게 요리했을 게 뻔했다. 내가 만든 고등어 조림을 맛본 남편과 시아버지는 감동의 도가니였다. 당신 유미한테 요리 좀 배워. 바로 이 한마디가 시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돼버렸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시누이가 나를 보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요 라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언니, 우리 엄마가 만만해요? 왜 우리 엄마 무시해요? 라고 따지고 들었다. 당연히 나는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내 말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시누이는 또 나에게 나는 엄마한테 요리 배웠지만 내가 만든 거 먹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면서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화만 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그럼 아가씨가 오늘 저녁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싸우느니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얘기가 빠를 것 같았다. 결과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냥 끓는 물에 된장만 풀었는지 국에 들어간 야채는 아직 살아있었고 생선을 구워서 몸에 좋다는 식초에 절였는데 겉은 타고 속은 덜 익고 비린내 나는 생선 식초 절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요리에 맛술을 얼마나 넣었는지 술 냄새가 나는 참치덮밥. 밥에도 식초를 넣어서 초밥처럼 만들었는데 밥 반, 식초 반. 시어머니는 그저 난처한 얼굴로 말이 없었고 우액하고 미각보다 후각이 먼저 반응한 건 남편과 시아버지. 자신만만해하던 시누이에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한번 먹어봐. 뭐야, 아빠랑 오빠까지 이러기야?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식을 입에 넣은 시누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겉은 탔는데 속은 안 익은 물컹하게 씹히는 생선살에 식초의 산미가 가미된 맛을 상상해 보시라. 그런데도 시누이는 멈출 줄 모르고 시어머니 역성을 들며 나한테 화를 냈고
마침내 남편은 신우이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달려온 신우이의 남편에게 남편이 자네도 참 고생이 많네 라고 위로하자 그렇죠 뭐.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나 원래는 안 그래. 오늘 실수해서 그래 라며 신우이는 여전히 뭐라 할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자 남편이 나에게 같은 걸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나는 신우이 부부에게 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같은 재료로 같은 요리를 만들어서 두 사람 앞에 내놓았다. 신우이 남편은 처음 남편에게 요리를 해주었을 때처럼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울먹이면서 감동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다. 신우이도 물론 표정은 맛있어 하면서도 입으로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우이 남편이 뭔 소리야? 네가 만든 거랑 이걸 비교하다니. 이건 이 음식에 대한 신뢰야. 라고 하자 신우이도 더는 토를 내지 못하고 입을 뾰루퉁하게 내밀더니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시어머니에게 기본을 잘못 배운 신우이에게 제대로 된 요리법을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까 같은 태도로 봐서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그날 일로 시어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신우이는 여전히 자기 요리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자기 남편으로부터 네가 만든 요리는 솔직히 맛이 너무 이상해. 내가 지금껏 참고 먹은 건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삼켰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냥 네가 무릎 꿇고 처형댁한테 가서 요리 좀 배워와. 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우이도 고집이 보통이 아닌지라 계속 버티는데 이미 시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진 지 오래라 신우이에게 네 요리는 맛이 없다고 직언을 하고 있다. 그래봐야 네 남편만 불쌍해. 그냥 네 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요리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 라고 전화로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봤다. 처음엔 나한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던 시어머니도 지금은 나한테 요리를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로 태도가 달라지셨다. 그러다 간혹 그동안 자기가 해오던 방식과 다르면 그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라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서서 그냥 조용히 배우세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면 파괴적이고 이단적인 맛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축 처지면서도 시어머니는 묵묵히 나에게 요리를 배우고 계신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몰라? 요리 천재야. 라면서 자랑을 하신다고 한다. 처음엔 주방에서 부딪힐 때마다 눈앞이 캄캄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남들보다 요리 솜씨가 특별히 좋은 건 아닌데.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황금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를 할 때에는 열심히 레시피를 검색해서 그대로 따라서 만들고 어쩌다 귀찮으면 시판 즉석 음식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자꾸 내 자랑을 하니까 어머나 요리 솜씨 좋은 며느님, 거기 시어머니가 요리 잘한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이러다 보니 요리를 할 때 부담도 되고 자꾸 욕심을 내게 돼서 요즘은 마음이 복잡하다. 어쨌든 남편이 결혼을 정말 잘했다며 음식 솜씨 좋은 아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이상하게 나를 경계하고 감시하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나한테 요리를 배우려고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정은 어찌됐든 중요한 건 결과라고 하는 말들은 모두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